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읽기의 첨단에 있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구선아 대표님은 세 번째 손님이고요. 독립서점 책방 연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기업 광고대행사에서 9년간 일을 했고 대학원에서 도시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저자로서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매일 읽고 쓰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요. 책방 연의 구선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족의 시대가 아니고 구선아라는 사람 책을 읽는 시간인데요. 구선아라는 사람을 한 줄로 소개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모든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앞서서 잠깐 소개 멘트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네. 그런 어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냥 읽고 쓰는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책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네.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간혹 뭐 강연이나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심에는 항상 읽고 쓰는 일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보여주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는 삶을 실천하려고 네. 애쓰는 사람. 네. 좋네요, 한 줄. 책방 연의는 그 실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책방 연의 이미 아실 것 같지만 책방 연의 그래도 좀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그냥 책 파는 서점이 아니라 뭔가 읽고 쓰는 삶을 실천하는 데에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책방 연의는 2017년도부터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독립서점이고요. 현재는 홍대와 강화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책 플러스 책을 읽는 경험 혹은 책을 쓰는 경험 혹은 책을 나누는 경험을 팔기 위해서 만든 책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책방이 사실 읽고 쓰는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일상의 중간에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사람들이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요. 책을 읽는 것 자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쉽게 해도 된다. 쉽게 하러 우리 책방에 와라 라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 연의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느슨한 책 읽기와 느슨한 글쓰기, 느슨한 연대를 꿈꾸는 도시인문학 서점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대표님은 읽고 쓰기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파는 곳이다라고도 해주셨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가요? 책방 연의 그러니까 뭐 무슨 함께 읽기, 함께 쓰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 그걸 이제 돈을 내면 거기 가입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저희가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시기마다 조금 프로그램의 어떤 성향, 방향들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크게 보면은 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책 혹은 글을 써보는 글쓰기 모임, 그리고 낭독하는 혹은 책을 만드는 그리고 책에 들어가는 뭐 사진이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이런 이미지들까지 확장을 해서 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네. 무언가 이걸 하는 참여자들 혹은 독자들이 나를 조금 들여다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보고 내가 이 도시에서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지 조금 기회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도시인문학 서점이잖아요. 뭐 그 두 키워드는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또 이 책이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책방을 표방하는 책방과는 또 책방 연의는 이렇게 다르다든가 내지는 뭐
자기계발서 읽기 모임하고는 조금 다르다든가, 뭐 투자 공부하는 모임하고도 좀 다르다든가, 뭐 다른 거죠? 도시인문학 서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근데 사실 도시와 인문학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카테고리들을 다 아우르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창기부터 여쭤봐 주셨는데 도시 인문학이 뭐 예를 들어 과학이나 문학처럼 카테고리가 좀 작은 범주가 아니라 인문학 안에 뭐 철학, 문학, 예술 뭐 많은 것들이 있듯이 네. 우리는 이렇게 내가 그 책방 운영자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혹은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이 인문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누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정한 키워드고, 도시라는 건 저의 관심사도 있지만 어떤 책방이 위치한 곳이 사실 네. 홍대와 광화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다른 동네랑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누구나 우리는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자라고 사실 되게 큰 개념으로 정한 내가 이름입니다. 경제 전문 서점을 열면은 거기서 문학책을 다루긴 어렵지만 인문학, 도시 인문학 서점을 열면 경제책도 다룰 수 있다. 과학책도 다룰 수 있다. 그런 노림수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100만 한 번째를 또 여쭤볼게요. 원래 미술관에서 잠깐 일하셨었고 광고대 행사에서 좀 길게 일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책방 연희를 여셨는데 어떤 계기랑 결심으로 독립서점, 동네 책방을 열어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미술관과 광고대 행사에서 일한 경험이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데 좀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미술관과 어떤 사설 갤러리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을 갔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떤 미술관에서의 생활이 저의 취향을 찾는 시간들이 되었다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좀 나의 취향이 많이 펼쳐져 있다면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잘 몰랐던 나를 좀 찾는 시간들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광고대 행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TV 광고나 매체 광고를 만드는 뭐 카피라이터라던가 CD들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매체 광고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고, 공간이랑 도시 이벤트를 담당하는 네. 기획자 역할이어서 네. 어떤 관심사들이 그 이전에 미술관 전에 공부했었던 것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쭉 공간과 관련이 있었고 네. 또 인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었네요. 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책도 많이 보게 됐고, 네. 어떤 다른 낯선 도시로 출장들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나의 관심사, 지금 하고 있는 관심사들의 어떤 배경, 소스들이 되는 기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9년 차가 됐을 때 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 시기에 뭐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무언가 나의 컨텐츠, 나의 공간, 오로지 내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무언가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책방이라는 형태의 어떤 공간도 열게 됐습니다. 막 상사랑 싸우고 뭐 헤어져가지고 나오고 이런 네. 극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지금도 가끔 우리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퇴사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네. 네. 근데 회사 다닐 때 많은 경험들을 했고 즐겁게 다녔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약간 과거를 미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더 좋은 기억들만 많이 남아있는데, 네. 저도 제가 다니던 언론사를 지금도 저는 우리 회사도 아니고 그냥 회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 요즘 또 뭐 분위기 뭐 맞아요. 어떻대, 뭐 이번에 인사 났대, 뭐 국장이 누가 됐대 이러기도 하고, 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즐거웠는데 나올 때는 싸우고 나올 때는 데스크랑 싸우고 나왔어요. 광고대 행사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네. 그런 공간을 꾸미는 능력, 미술관에서도 이 공간 전시 능력, 이런 게 당연히 책방 연희 운영할 때도 필요하고 많이 발휘가 되겠군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물리적인 공간이 주어지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컨텐츠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책방을 17년도에 오픈을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뭐 전시나 작가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책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이게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네 분을 연달아 모시는 중이고요. 독서 모임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윤수영 대표님 모셨었고, 롱폼 플랫폼 운영하시는 임미진 대표님 모셨었고, 이번에 대표님은 동네 책방, 독립서점 분야의 전문가로서 모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서는 출판사, 작은 출판사 대표님을 모실 건데, 제가 동네 책방, 이제 독립서점에 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대표님도 아까 책방 연의를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대표님 책도 책만 팔지만 책만 팔지 않습니다 이고요. 근데 그 경험은요, 그 경험은 동네 책방만 팔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함께 읽기, 뭐 글 쓰는 경험을 나누기, 뭐 어떤 그런 뭐 느슨한 글쓰기, 느슨한 연대, 이런 거는 온라인 서점, 대형 서점은 못 파는 건가요? 지금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서도 독서 모임이라던가 작가의 만남이나 이런 독립 서점에서만 했었던 행사들 혹은 모임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작한 단계니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과 그리고 독립 서점을 포함한 동네 서점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 독자라면, 내가 독자로서 간다면 대형 서점에서도 무언가 책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큐레이션을 일부 되어 있지만 사실 큐레이션 된 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말 종합 서점인 그렇죠. 거죠. 근데 어떠한 내가 동네 서점에 간다라고 하면 그 동네 서점을 가기로 한 선택부터 사실 독자의 어떤 선택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서 1차적인 선택이 일어났다면 동네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운영자가 큐레이션한 책들 중에서 발견하거나 발견되어지는 책들이 네. 있을 테고, 그리고 책을 구매하는 경험 외에 거기서 잠깐 뭔가 운영자와의 어떤 만남을 가진다거나 혹은 우연히 들른 작가와 마주친다거나 하는 어떤 우연성에 기댄 경험들도 독립서점에서는 훨씬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게 발견보다는 검색을 그렇죠. 통해서 구매를 위한 거니까. 네. 물론 내 집 문 앞에 온다는 편리함은 있으니까 어떤 이거는 책을 구매하는 일시적인 경험은 있겠지만 무언가 선택을 하고 읽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는 약간 수렵채집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둘러보면서 이 버섯이 아주 맛있겠는데 뭐 이런 느낌인데,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살 때는 사냥하는 느낌이에요. 이 책 하고 딱 그거 사고 뭐 이 주제 관련 책 키워드 입력해가지고 쭈루룩 나오고 서너 권 사고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그러면은 동네 책방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종합 백화점 같은 데서, 아니면 책을 뭐 요즘은 이제 그 유통 서점도 아닌 그냥 유통 플랫폼에서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줄 수 없는 어떤 경험이 있다. 이거는 알겠는데 그 경험은 그러면은 좀 동네 책방에서 판매하는 그 경험은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대표의 개인기에 상당히 좌우되는 걸까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뭐 동네 책방을 육성을 해야 된다, 독립서점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누구나 지원을 받는다고 동네 책방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되게 굉장히 어떤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어떤 큐레이션 능력이라든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혹은 정말 직설적으로 셀럽인 그런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닐까? 이런 질문도 좀 드려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9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마다 해오는 고민이자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7년도 처음에 저희가 운영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약간의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노출이 되고 네.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어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독서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변화를 준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특히 많은 콘텐츠의 어떤 셀럽들이 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좀 변화가 확실히 서점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점을 요즘 동네 서점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두 가지가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책방에서만 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책 네. 혹은 다른 경험을 줄 것이냐. 네. 또 하나는 똑같은 책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독자와 만나게 할 것이냐. 이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서점들은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을 네. 선별을 해서 갖고 오는 거라면 많은 서점이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고 네. 혹은 큐레이션도 비슷할 수도 있고 네. 요즘은 인테리어도 비슷한 곳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새로운 방식으로 건네는 게 되게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 것 어려운 같아요. 일이죠.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방식을 위해서 저희도 그렇지만 뭐 작가님들을 모시거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이 책을 다른 방식으로 독자에게 건네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요즘 고민하는, 그리고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출판사들이랑 같이 저희 책방에서만 팔 수 있는 에디션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만 독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책, 유일한 콘텐츠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사실 막 뚜렷하게 이게 돌파구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들고, 개인기도 필요한 것 같고 프로그램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제가 좀 애정을 가졌던 독립서점이나 동네 책방들이 문도 꽤 닫더라고요. 문도 꽤 닫고, 그중에 뭐 이렇게 책방 주인님하고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막 소진감 같은 걸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좀 가혹한 표현인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되는 일인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책방의 연인은 어떤가요? 저희도 뭐 엄청 뭐 잘 된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출판 관계자가 오셔서 동네 서점은 유지되는 게 성공이죠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설가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까지 수년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욕심도 생기고 무언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네. 유지되는 것 이상의 항상 목표를 꿈꾸고 있고 목표를 꿈꾸고 있는데, 혹은 성공이라고 불리는 게 화폐 가치로만 성공을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라면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에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하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화폐 가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알파는 계속 변하고 있고, 저도 운영을 하면서 그 알파를 찾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다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서점들이 다 어렵죠. 쉽지 않고, 그리고 대체로 1인이 혹은 2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피로도가 네. 무척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혼자 운영을 했었는데 20년도부터는 스텝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못하는 건 어쨌든 인건비가 네. 계속 또 다른 월세 외에 또 다른 고정 비용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야겠죠. 근데 그걸 개개인의 상황들을 다른 서점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홍대점이랑 광화문점 두 곳을
대표님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나요? 지금 홍대점에도 스태프가 한 명 있고 광화문점에도 한 명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은 1인입니다. 공간을 네. 지키는 사람. 그래서 교대로 이제 시간을 잘 스케줄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다 말하자면 뭐 점장이랄까, 뭐 대표랄까, 그건 대표님이신 거고요. 바쁘시겠네요. 근데 저희는 영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네. 제가 어떠한 것들을 포기를 하고 그렇게 공간의 어떤 운영 가이드를 선택을 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쁠 때 좀 이렇게 들으면 기운 나는 혹은 이렇게 왔다 갔다 홍대랑 광화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들으시는 그런 노래 있으신가요? 제가 자주 듣는, 그러니까 약간 에너지가 필요할 때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 장미가 진짜 에너지가 강한 장미일 것 같아요. 건물 사이에 콘크리트 뚫고 나오는 그런 장미인 건가요? 즉 틈에 그 건물에서 누구도 눈여겨 봐주지 않는 틈에서 약간 반짝이는 것이 피어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립서점 책방연의의 구선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읽기의 첨단에 있는 네 분을 모시기로 했고 그중 세 번째 게스트가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읽기의 미래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읽기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읽기의 미래와 책의 미래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읽기는 조금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읽기는 사라지지 않겠죠. 사라지지 않을 거고 저는 영상이나 이미지도 읽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리터러시 능력이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해력과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문해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책이나 우리가 종이에 무언가 있는 글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리터러시는 어떤 뭐 책 혹은 디지털 뭐 텍스트 뭐 이미지, 사진, 그리고 영상,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리터러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판적 정보 수용 능력 뭐 이런 게 리터러시겠고 네. 그 중에서 글자를 읽는 게 문해력이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네. 어린 아이들만 보더라도 글씨를 쓰지 못할 때 네.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무언가 본인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글자가 아닐 뿐.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글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거의 그려서 써요, 글자를. 우리가 쓰는 글씨를 쓴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개발 이렇게 막 글자를 그리는 그런 네.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모두 글자를 읽고 쓰고 하지만 이제는 또 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지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자를 읽는 것처럼 읽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를 만드는 이제 창작자들도 사실 그 안에 사진을 하나 찍거나 그림을 한 장 그려도 캔버스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도 많은 스토리나 서사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글자는 잘 읽는데 사람 표정을 못 읽는 분은 가끔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분위기 싸한데 혼자 되게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할 때 분위기를 못 읽는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눈치를 참 못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거 하면은 이거는 제 아내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무슨 영화를 보다가 다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왜 중간중간에 흑백이랑 칼라랑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흑백 장면이 과거야 이랬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화를 못 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빠르게 감기나 요약본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쭉 무언가 창작자가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맥락이나 이야기가 분명히 숨어 있을 텐데 빨리 감기나 요약을 하면 제가 그거를 못 캐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냥 풀 버전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 그 표정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터러시를 키우려면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적 구조물들을 많이 익혀야 될 테니까 네. 그건 텍스트로 익히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거 아닐까요? 저희가 동영상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걸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좀 멍하니 보고 이러고 보고 나오지 이 어떤 저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혹은 이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키우는 데에는 뭐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리터러시는 문해력보다는 큰 개념이라고 하지만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할 때 결국에는 글자로 익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도 뭔가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하거나 혹은 학습을 할 때는 영상이나 어떤 디지털 콘텐츠가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실제로 생각하고 무언가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저도 글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 중에서도 종이책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전자책을 볼 때 혹은 디지털 책을 볼 때랑 종이책을 볼 때 내 활성화되는 위치가 되게 다르다고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종이책이 아직까지는 무언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종이책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그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드려볼게요. 책의 미래, 그리고 글자 읽기의 미래, 그 다음에 리터러시의 미래. 요 세 개에 대해서 대표님 좀 생각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책의 미래는 종이책과 종이책 외의 책들로 나누어지겠죠. 종이책 외의 책들이라면은 뭐 전자책이나 웹소설. 그쵸. 전자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웹소설이나 웹툰은 디지털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도 책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나뉘어질 것 같고요. 종이책의 미래가 무척 어둡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네. 뭐 엄청 밝다고도 말하기는 어려운 거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요즘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텍스트 힙이다, 뭐 어떤 뭐 리딩 파티나 어떤 이벤트적인 것들도 책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게 도돌이표처럼 좀 어느 구간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자는 말과 글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고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글씨는 다 잘 쓰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네. 조금 소통의 오류 혹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문해력이 떨어지는 네. 어떠한 일들을 보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와 글자의 어떤 감춰진 맥락을 읽는 연습들은 우리가 모두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사회적으로도 뭐 교육 현장에서라던가 이런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의 당위랑 상관없이 그 문해력의 미래를 전망을 해본다면은 어떤가요? 문해력의 미래.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양극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 계속 뭐 클래식한 공부들 혹은 인문학적인 공부들을 읽기와 쓰기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계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고하고 인공지능하고도 같이 무언가 업무를 하거나 생활을 할 때도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우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조금 양극화돼서 나머지는 그냥 지금처럼 발빠르게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아까 그 책의 미래가
뭐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냥 끈질기게 소수 취향으로 남아 있을 거다라고 할 때 그 소수 취향은 이 문해력의 미래에서 양극화된 한쪽의 취향이겠군요. 그렇죠. 근데 조금 무언가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저는 이 책의 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10대 초중반 아이들은 책을 생각보다 많이 봐요.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많이 보는데 그 독서 실태 조사하면 늘 놀랍더라고요. 그쵸. 10대가 제일 많이 읽고 그다음 20대, 그다음 맞아요. 30대. 나이가 들수록 안 읽는 그게 너무 뻔히 너무 이게 확연하게 보여가지고. 맞아요. 개인의 문제일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던 아이도 고등학교 가서는 학습량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책을 읽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생애 주기나 어떤 사회적인 선택들이 필요할 때 책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삶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책은 조금 여유가 있거나 무언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다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은 좀 많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터러시의 미래는 어떤가요? 리터러시 저희가 이제 어떤 비판적 정보 수용 능력이라고 해석을 할 때 이거의 미래는 진짜 뭐 민주주의의 미래하고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회 건강성의 미래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어떻습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생성형 AI가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의존을 하거나 뭔가 도구 이상으로서 사용하는 것들은 약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영상을 포함을 해서 가짜뉴스라던가 어떤 AI를 통한 뭐 딥페이크 영상이라던가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확 퍼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수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개인이 선택하고 인식을 하려면 그런 리터러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그 그쵸. 담이랑 별개로 네. 전망은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네.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서두를 길게 막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현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많은 뭐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든 장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다른 사람한테 네. 어두운 소식 직설적으로 잘 못 전하시는 성격이시죠. 아니요, 잘 전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게 이렇게 그런가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전하겠으나 네. 아직은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 여지를 어떤 분들은 뭐 텍스트 힙 뭐 이런 데서 찾기도 하고 뭐 서울국제도서전 보면서 막 와 흥행했다 뭐 책 안 죽었어 뭐 이러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그 여지를 보여주는 현상인가요? 사실 뭐 도서전이라던가 북페어 혹은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어떤 북스타그래머들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책의 미래 혹은 책과도 연결이 되지만 한편에는 어떤 사회 변화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네. 앞서서 부조기 시대에서도 뭐 조금 언급되기는 했지만 무언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즐기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현재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언가 내가 경험을 할 때 약간 축제적인 네.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용히 서점에 들려서 책을 고르고 혼자 혹은 어떤 소집단과 책을 읽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큰 축제의 장에서 무언가 하는 경험들이 지금은 더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도서전이나 북페어들의 평소에는 조금 책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이 온 것 같고 네. 저는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사실 이건 제 생각만일까요? 책을 읽다 보면 독서는 독서를 부른다고 네. 책을 읽다 보면 또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거나 또 보고 싶은 책이 생기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SNS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야. 내 취향은 이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떠한 서점이 어떤 사진 찍기 성지가 되기도 하고 도서전이나 어떤 인디 뮤직 페스티벌 같은 곳에 사람이 몰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 서점의 동네 책방들의 미래도 좀 여쭤볼까요? 동네 책방의 현재도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동네 책방이 잘 되는 건지 잘 안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막 어떤 보고서 보면 잘 된다, 막 숫자 늘어난다 하고 있고, 어떤 보고서 보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현재도 잘 모르겠으니까 미래는 더 모르겠고요. 정량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게 사실이기는 하고요. 근데 네. 그 정량적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미래가 밝다거나 지금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한편으로서 막 카페가 정말 많아지면서 카페 맛도 올라가고 다양한 카페가 생긴 것처럼 네. 저는 이 동네 서점도 숫자가 늘어나면서 양질의 서점들이 더 오래 뭐 유지를 하거나 다양한 서점들도 생긴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서점들의 성공이라는 걸 어떠한 기준으로 볼 것이냐, 또 무척 다른 업종들과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점이 어느 도시,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느 동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정체성이 달라지고 독자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또 동네 서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직선상에 나열해놓고 비교하기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책방연희처럼 이제 홍대와 광화문 혹은 뭐 서촌 같은 뭐 이른바 뭐 힙플레이스에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정말 글쎄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 사러 갔던 약간 문방구 비슷한 서점도 있었고 그런 곳들도 아직도 조금씩 있는 것 같기는 네. 하고 그렇네요. 동네 책방이라는 카테고리로 좀 묶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네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네. 이게 무언가 그 책방이 잘 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서 지능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독서 뭐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독서 인구 자체가 줄고 있고 책보다 다른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다른 컨텐츠들의 양도 많이 막 생산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들으면 좋을 노래, 읽기의 미래, 그런 키워드 가지고 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이 노래는 책방연희에서 홍대에서 자주 틀었던 노래인데요. 네. 오시는 여러 독자님들이 이 노래 제목이 무엇냐고 여쭈셔서 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이라는 노래입니다. 너는 나의 문학. 네. 노래가 굉장히 문학적이네요.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립서점 책방연희의 구선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모든 게스트한테 저희가 공통 질문을 하나 여쭙고 있거든요.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하루 일과의 시작은 저는 네. 아이가 있어서 네. 아이가 스쿨버스를 잘 타느냐가 하루의 미션처럼 네. 시작을 하고요. 이 3번의 출근이 어느 날은 다 하는 날도 있고 하나만 하는 날도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책방에 출근을 하는 거죠. 네. 책방에 출근을 했을 때는 책방 업무나 어떤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업무들을 네. 하고요. 그리고 아이 책방 퇴근과 동시에 육아로 출근을 해서 네. 육아의 시간을 육아 겪습니다. 출근, 육아 퇴근, 육퇴. 네. 그리고 육아 퇴근하면은 이게 밤이기도 하고 혹은 아침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혹은 개인 작업들 네. 조금 혼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책방 업무 시간과 육아 시간 외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3번의 출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꼭 매일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일상에 어떤 무게를 잡아주는, 무게 중심이 되는, 뭐 일종의 뭐 세레모니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리추얼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는 잠들기 전에 꼭 30분 정도는 꼭 책을 읽고 자려고 하고요. 네. 그게 시간을 내지 않고 사실 틈틈이 독서를 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게 읽고 싶은 책들이 목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후에 자기 전에는 꼭 아무리 졸려도 한 20분에서 30분은 책을 꼭 종이책을 읽고 자자라는 게 최근에 하고 네. 있는 어떠한 저의 개인적인 리추얼입니다. 너무 좋네요. 책 읽으면은 잠이 깨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졸리는 편이세요? 책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읽고 싶은 책이 있고요. 네. 네. 잠을 덜 자더라도 오늘 이걸 끝까지 읽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 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렵거나 혹은 좀 흥미도가 떨어지거나 스토리가 막 느슨해지는 책을 읽다 보면 저도 졸립죠. 네. 책 바이 책, 네. 북 바이 북. 알겠습니다. 출판계나 사회 전체에서 도시사회학 연구자로서 또 이제 출판 생태계, 뭐 독서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아니면 뭐 그러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 현상 되게 흥미롭다, 이 현상 되게 좀 관심 간다, 이런 현상 좀 요즘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출판계에서는 얼마 전까지 그 출판사들이 운영하는 북클럽에 네. 대해서 많이 관찰을 하는 상태였는데요. 최근에는 출판사들이 직접 어떠한 공간을 꾸려서 대면으로 독자를 만나는 공간을 꾸리거나 모임을 여는 것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네. 그게 북클럽이 출판사에서 독자를 만난 어떤 직거래처럼 보였는데 네. 이게 책뿐만이 아니라 책을 통한 경험까지도 출판사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관찰자의 입장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문학과 지성사가 그런 공간 꾸렸죠? 지하에 아예 북토크 장소를. 그쵸. 문학과 네. 지성사도 그렇고 뭐 예전부터 창비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대형 출판사들도 팝업 스토어를 꾸리거나 혹은 어떠한 북페어에 가서 개별적인 공간을 뭐 도서전이 아니라 작은 북페어에서도 개별적인 공간을 꾸리기도 하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독자를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한때 왜 출판사들이, 좀 큰 출판사들이 카페를 만들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조금 카페는 고정적으로 무언가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겸업 같은 공간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 뭐 팝업이라던가 혹은 어떤 출판사 사옥의 한 공간을 내어놓는 건 약간 결은 다르게 느껴지고요. 고정된 물리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공간의 컨텐츠를 계속 바꾸면서 무언가 본인 책이나 작가들을 독자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어떤 플랫폼처럼 그들도 네. 출판사들도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경험도 같이 팔겠다. 네. 그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책방연이 앞으로 계획 좀 들을까요? 대표님의 개인 계획도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출간하는 책들을 잘 마무리해서 출간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의 이제 관심사라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노트북에만 담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좀 내년부터는 다른 형태로 만나보고 싶다, 세상에 꺼내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책방은 앞서서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책방에서 줄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 뭘까? 이 프로그램도 계속 시기에 따라 변하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줄 수 있는 어떠한 뭐 프로그램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컨텐츠가 될지 아니면 저희도 출판을 할지 아직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대표님이 속한 부족,
네, 창작자들의 부족에서도 이 소설 이야기를 좀 하는 건가요? 그 소설 쓰시는 것 때문에 그 부족 그 단톡방에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 안에는 소설보다는 이제 영화나 OTT 영상 위주인 작가들이 더 많은데 출판인들이 뭐 한두 분 껴 있는 것도 있고요. 저도 무언가 소설이든 뭐 출판이든 그리고 공간, 책방까지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건 책도 물론 당연히 좋아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떠한 스토리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방으로 혹은 뭐 글로, 영상으로 좀 다양한 형태나 매체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책은 소설이 아닌 비소설 책이 한 권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는 네, 책이 네. 있고 그와 별개로 또 소설을 네. 네, 구상하고 계시고요. 네. 소설은 내용이 혹시 내용이요? 네. 네, 써놓은 것들이 있고 계약한 것도 있는데 네.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은 어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것도 있고 네. 내년 출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모르겠. 뭐 이렇게 가상- 큰 홍보 효과는 그쵸. 없는데요. 네. 내년에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바꾸지 않고 써야 될 텐데 내년에 출간하려고 준비 중인 건 어떤 가상 도시의 이야기예요. SF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아하. SF 영어덜트 타겟으로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 네. SF 소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독립서점 책방연의의 구선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